애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세너제이 세너제이 북부 지방법원인가 이름이 그렇대요. 배심원이 원래 12명인데 9명이 이제 참여를 해서 삼성전자가 기술 부문 2개, 또 이 트레이드레서라고 하는 소위 디자인을 뺏겼다. 이제 약간 둥그렇게 이렇게 파진, 뺏겼다. 이런 그런 10억 달러, 11억 달러 가까운 돈을 벌금으로 매기는 배심원 편결을 가지고 이 배심원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문제 가지고는 논할 만한 기술적 지식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전문가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IT 쪽에 프로들에게 물어보면 아마도 앞으로 애플하고 삼성하고 계속 싸워 나가면 애플이 못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기술의 어떤 축적량이 삼성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애플이 못 당할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 배심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배심제도는 사실 사법 질서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 재판제도는 전문가 재판제도죠. 예를 들어 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배심 재판 제도를 하는 나라가 미국, 영국 이런 데서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국민 참여 재판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좀 하고 있죠. 형법 전반에 걸쳐서 형사 재판 전반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배심 재판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고, 미국은 또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전체 재판 중에서 배심 재판으로 가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 16% 정도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배심 재판 멋지잖아요. 원고 비고가 싸우고 주인공이 말하자면 젊은 검사이거나 아니면 정말 춥고 배고픈 누가 찾아와 주지도 않는 아주 늙은 변호사인데 이 한 건으로 완전히 반전을 일으켜내는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내면서 배심 재판하는데, 배심원들로 하여금 누가 설득력 있게 하느냐. 근데 배심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쭉 가이드를 해가지고. 이 배심원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도 마찬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 독일이나 일본은 참심제라 그럽니다. 참심제. 배심원, 배심재판, 참심재판, 참여재판이 뭐가 다르냐?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배심원단의 어떤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력과 결정적이냐 하는 것 정도에 따라서 배심재판, 참심, 참여재판 이렇게 되어 있죠. 참심제에서의 배심원들은 의견은 내는데 그 의견을 판사가 참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 참여재판은 참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그 결정으로 유효하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배심원들의 결론이 곧 그 재판의 결론입니다. 물론 판사가 기술적인 검토는 하지만 그 기술적 검토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제가 듣기로는 사실 제가 변호사들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도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또 제가 아마 right person이 있을 텐데, 아마 미국의 배심재판 제도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 한 16%, 전체 재판의 한 16% 정도가 배심재판으로 가고, 이 배심재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배심재판 하게 되면 판사가 쭉 정리를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판사가 정리를 하는 것이 유도를 해가고, 요건 배제하세요. 이건 증거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채집된 증거이므로, 판단해서 배제하세요. 근데 유죄의 증거를 배심원들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불법으로 채집이 되었다. 그럼 기각한다. 이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체질에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실질에 부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죠.
근데 미국은 이 법조에서 배심 재판 또 이 플리바게닝, 유죄 인정, 말하자면 형량 협상 제도죠. 플리바게닝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도 있고 합니다만은 우리하고는 약간 이 재판의 내 어떤 재판의 의미하는 게 뭐냐, 실체적 진리를 규명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범죄를 처리하는 기능이냐 하는 약간 그 뉘앙스가 다른 어떤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판사들은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채집된 증거인데 그것이 유죄의 증거로 인용이 되거나 하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데, 판사가 그건 프로세스가 잘못된 것이다. 근데 프로세스가 잘못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정부도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도. 근데 이 배심, 이번에 이제 애플, 삼성의 소송은 이 지재권 문제하고 배심 재판 문제가 같이 이제 얽혀 있는 건데, 이 지재권이라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된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재권도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분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야에는 지재권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서 정규제의 몸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 인류에게는 처음 발견되는 물질인데, 정규제의 몸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을 떼내 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기가 막힌 약을 개발을 했다, 어떤 의사가. 그때 그 약에 대해서 정규제가 내가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아니면 못 만드는 물건이 약이니까. 김 PD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 몸 속에만 있는 어떤 물질, 다른 수십억 인구 누구에게도 없어요. 정규제 몸 속에만 있는 독특한 유전자를 뽑아내 가지고 그걸로 약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유일하면 소유권 본인에게 있어야죠. 왜냐면 자기 몸에서 떼내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미국의 판결에 하면 아닙니다. 미국의 판결에 하면 그는 그 개발자의 소유권이에요. 그때 우리는 약간의 디그니티, 나의 자존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약간의 의문이 생기죠. 물론 제약회사들이 이제 돈을 줘서 해결을 하죠. 귀찮으니까. 근데 실제로 분쟁이 들어가서 재판 들어가면 대부분의 경우는 개발자의 권리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몬산토에서 개발한 그 바이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식량 관련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일부 아마 우리나라 농부들도 그런 깜짝 놀랄 일을 많이 겪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밭에 콩을 쫙 심었어요. 그래서 콩을 수확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주 튼실한 놈을 골라가지고 내년에 밭에 쫙 뿌리면 안 납니다. 전혀 싹이 안 나요. 왜? 몬산토에서 터미네이터라는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그 씨앗을 뿌리면 한 번만 쫙 열매를 맺고 그 다음 F2로 내려가면 열매를 안 맺는 겁니다. 아예 싹도 안 나요. 이때 우리는 자연의 질서에 대한 어떤 바이올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그게 진짜야? 라고 하는 어떤 종류의 당혹감을 느끼죠. 그때 그 물질 특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그 자연의 이법을 바이올레이트, 깨뜨린 거잖아요. 아, 이거 골 때리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만 산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고약이라고 하십시다. 그럼 한국에서만 나는 뭔가 약재가 있어서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바르면 상처가 나았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어떤 다국적 제약회사가 보고 있다가 그것을 실험실로 가져가서 실험실에서 재현해내는 방법으로 그 약을 만들었어요. 효과 있는 약을. 그때에 이 약의 소유권자는 누구이냐. 예를 들어서 김치를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만드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생화학자가 보고 있다가
이 김치를 냄새를 아주 맛을 좋게 하는 어떤 말하자면 물질, 효소 이런 것을 채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고 유전자 개량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김치와 고춧가루를 버물러 놓고 그 물질을 한 숟가락 떨어뜨리면 김치가 아주 숙성이 잘 되는 뭔가 약을 개발한 거예요. 그때 한국 사람들은 나카무라에게 이제 그 효소에 대한 혐오에 대한 무슨 로얄티를 지급해야 된다. 김필 동의하세요? 지급해야 돼요. 근데 지급해야 돼요. 그게 답답하잖아요.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는 2000년 사실 우리가 뭐 김치를 먹은 거는 그래 오래 안 됩니다만은 조상 전례로 먹던 거야. 근데 자식 우리가 하던 거를 너는 실험실에서 그냥 간단하게 좀 한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터미네이터 기술. 그 터미네이터라는 것은 종을 쳐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쫙 품어서 심어서 나서 먹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중에 좋은 거 골라서 쫙 뿌렸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몬산토에서 그렇게 되도록 유전자 조작을 해놓은 거죠. 동의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실 이 지재권의 문제 중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삼성의 예를 들어 디자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애플이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그 각진 부분을 삼성이 뺏겼다는 건데, 뭐 그런 거 많죠,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책만 해도, 야, 이거 부드럽게 각진 거, 이게 애플 거냐? 이거 뭐 어디에든지 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책인가 보면 구석기 시대 손에 딱 잡아서 뭐 하는 돌멩이 있잖아요. 석기 시대 때 뭐.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딱 쥐는 마우스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지적권이 있는 거예요? 말해서 사실 이번에 미국의 배심원이라는 세너제이에 있는 참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세너제이에 9명의 배심원이라는 인간들 중에 아마 세너제이 바깥에나 미국 바깥으로 안 나가본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 그 동네 잡서가 그 동네 살다 죽었으니까 이제 격분한 거죠, 뭐. 삼성이 뭐냐 이게 이제 하면서 이제 마구마구 해가지고 이제 제멋대로 때린 겁니다. 참 기가 찬 재판인데. 그러면서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배심원 재판제도, 하나는 지재권 문제. 근데 지재권이라는 것은 지금 좀 강의가 좀 길어집니다만은 지재권의 기원을 플로렌스였다. 무슨 소리냐? 베네치아다. 뭐 이 피렌체였다, 베네치아였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베네치아였다는 주장이 아무래도 이제 많죠. 그래서 구텐베르그가 문자 금속알자를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하고 물론 우리나라가 먼저 했지만 직지신경. 그 구텐베르그가 금속알자를 발명을 하고 베니스에 내려와서 성경책을 찍는 대가로 포르노그래피, 말하자면 야동 소설을 찍어서 팔았어요. 이런 얘기는 정규제에게만 들으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야동 소설을 가지고 구텐베르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 지금 우리 컴퓨터가 퍼졌을 때도 처음에 야동 보려고 컴퓨터가 그렇게 퍼졌던 거고 우리가 카카오톡 하는 것도 야동 보내는 맛에 카카오톡 한다는 사람들이 많고 말하자면 되게 이제 그런 어떤 모티브는 그런 게 많이 되죠. 근데 책이 그렇게 유럽에 급속하게 번져나갔던 것도 이 야동 소설, 섹스 소설. 이것 때문에. 그게 첫, 특허가 나간 게 바로 그 구텐베르그 야동 소설이었다. 그 기원이 있어요. 그래서 특허 제도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발전이 되게 되고, 근데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이오 기술, 뭐 생명공학 기술을 내와서
야, 도대체 이걸 오리진을 뭐라고 봐야 되냐? 이렇게까지 특허가 무한 확장되어도 괜찮은 거냐? 또는 자연의 규칙이나 질서를 바이올레이트하는 특허가 가능한 거냐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않든 간에. 며칠 전 화요일자에 제가 쓴 정규제 칼럼, 태양이 기우는 아테네에서의 배심 재판, 여러분이 재밌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허제도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아이작 맥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1813년, 그러니까 미국 3대 대통령을 하고 물러난 다음입니다. 아마 3대 대통령을 임기를 2번 했죠. 제퍼슨이. 아이작 맥퍼슨이라는 분에게 보낸 편지, 그래,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내 등잔의 심지에서 불을 붙여 가더라도 불은 줄어들지 않는다. 관념은 자유롭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자연이 준 특이하고도 자비로운 선물인 것이다. 구석구석 비추며 사방으로 퍼져가는 빛처럼, 우리가 그 속에서 숨쉬고 존재하는 공기처럼 자연은 배타적인 소유나 제한이 없도록 우리의 관념을 만들었다. 지식의 재산권의 설정이라는 게 말이 되나 하고 특허제도에 반대한 것이 토마스 제퍼슨이었어요. 미국 3대 대통령. 근데 미국 요즘 저렇게 왜? 그 당시에는 미국에는 후진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독일 이런 데서 이제 기술도 가져가야 되고. 그때는, 야, 특허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야.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등잔불과 같아서 누가 옮겨간다고 해서 그게 줄어드냐, 뭐냐.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처럼. 누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빛이 오는 거죠. 그랬던 미국이 요즘 이제 저렇게 배심제도는 기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사형시켰던 BC 399년에 그리스의 재판이 바로 배심재판이었죠. 그건 인민재판이었습니다. 배심재판은 아주 나쁜 말로 하면 인민재판이죠. 말하자면 재판도 민주주의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재판하는 날 재판정에 501명이 참여를 했어요. 가부동수일 경우를 염려해서 1명씩 더한 겁니다. 501명, 701명, 1001명, 500명이 모이는 재판 규모가 제일 작은 재판 규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죄목이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로서는. 지금 우리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인물이니까 굉장한 재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작은 재판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1심 유무죄 판결, 2심 형벌, 그럼 몇 년을 살릴 거냐, 이런 형벌인데 그 당시는 기간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감옥에 몇 년 잡아놓는다 이런 게 없어. 그 당시에는 감옥이 없었습니다. 김PD 이 말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감옥이 없었어요. 감옥이 생긴 거는 근대 왔습니다. 야, 저 사람 말이야, 감옥에 1년형, 2년형, 5년형 집어넣어라. 이거는 근대 와서 생긴 형벌입니다. 옛날엔 그런 형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전부 처형입니다. 예를 들어 손모가지를 잘라라, 발을 잘라라, 태워 죽이라, 능지처참을 해라, 곤장을 몇 대 쳐라 하면 그 처벌을 함으로써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끝나는 거지. 구류하는 거, 몇 년을 잡아넣으라 이런 게 없었어요. 그건 근대 형벌 제도가 나오면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으므로 꼭 사람을 때려야 되냐. 때리는 대신에 닷새 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게 감옥에 집어넣자 하는 건 근대 형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때도 형벌을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벌금을 얼마를 매긴다, 추방을 한다 이런 거지.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한번 어떤 퍼니시먼트가 1회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이죠. 그 어떤 징벌이라는 게 예를 들어 3년형이다, 5년형이다 이런 것은 근대 와서 생긴 형벌입니다.
이 정규제 TV는 경제 말고도 꽤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재밌게 좀, 제 모토가 재밌는 TV입니다. 그 소크라테스 재판인데 500명이 모였어요. 1심 판결했는데 거의 뭐 근소한 차이로 유죄가 됐습니다. 근데 유죄가 딱 떨어지는 걸 보고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분사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 순간에 막 격정을 토하면서 배심원들을 욕을 한 겁니다. 야, 이 무식한 놈들아.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뭐라고 이놈의 자식이 이 소크라테스가 미쳤냐 이라고 저놈 죽이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원래는 근소한 차로 유죄였기 때문에 아마 재판을 그대로 소크라테스가 뭐 고분고분하게 있었으면 아마 벌금 뭐 한 2, 3개월치 소득액을 그 소크라테스가 뭐 소크라테스 부인이 그렇게 악처였다니까 뭐 소크라테스 부인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을 얼마를 받아내자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소크라테스가 이 배심원들을 고를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처음에 무죄라고 했던 사람들까지 왕창 나서가지고 소크라테스 저놈 죽이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참 소크라테스가 군중을 경로시켰는데 그래서 어떤 좌파 학자는 소크라테스가 일부러 죽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고는 그렇게 괜히 관중들을 경로시켜서 2심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형량이 남았는데 경로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경로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놈 죽이라 이렇게 된 거고. 그 소크라테스 독배를 마셨습니다. 독배를 마시고. 이번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세너제이 애플 삼성 소송에 이 배심원들의 직업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시락 조리사 이렇게 신문들이 소개를 했는데 영어 원문을 찾아보면 조리는 아니고 이렇게 돼서 도시락 맛을 보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락 맛보는 아마 글쎄 뭐 도시락 회사 금수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시락의 맛을 보는 사람 그것도 직업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 사회복지사 영업직 회사원 그 다음 전기기사 electrical engine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바이크숍 매니저 그 자전거 뭐 시청 직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 때도 그랬거든요. 그리스 때 501명이 그때 소크라테스 재판에 모였는데 그 중에서는 쇠스랑 뭐 논에서 하는 뭐 호미 이런 걸 들고 온 농부들도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 똑같죠 뭐. 그 전에 세네제이 재판 전에 서울에서 왜 이틀 전에 삼성이 2건의 특허를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이 났잖아요. 아마 그게 제가 볼 땐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뭐라고? 서울에서 우리 애플이 뭐 삼성의 뭐를 침해했다고? 근데 이제 이 아마추어들이 뭐 기술은 모르겠고 하니까 이제 디자인 가지고 야 뺏겼어. 근데 실제로 삼성 갤럭시하고 애플 아이폰을 디자인 때문에 혼동한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애플은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돼 있고 삼성 갤럭시는 이렇게 해서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으로. 잡아봐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띠처럼 이 쇠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아이폰은. 근데 그걸 디자인을 뺏겼다는 이름으로 10억 달러의 징벌적 애국심이 막 솟아오른 거죠. 이 세네제이 촌놈들이. 미국 사람들 만나보면 자기가 사는 동네밖에 안 나가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뭐 대학 다닐 때 뭐 해외 뭐 배낭여행 다녔다 오는데 미국 애들은 자기가 살던 동네밖에 안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텍사스 갔을 때도 뭐 대부분이 그랬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 서울에서 뭐 애플을 바이올레이트 했다고 특허 침해했다고 하고 이제 격분해서 삼성을 때린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특허 그 자체는 물론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 배심제.
애플과 삼성의 특허 문제를 다루기에는 세너제이의 뭐 자전거포 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 기술적 문제를 다룰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사법 제도가 그런 문제를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동네 재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동네 재판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싸웠다. 한 동네 세너제이 안에서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이제 세너제이 사람들이 다 아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사람이다. 그럼 서울의 명동에 있잖아. 거기서 싸움 난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영등포에서 싸움이 났다. 그럼 그 착한 놈이 그 영등포에 왜 갔어? 밤 새벽 2시에 술 먹고 싸웠다면서 뭐 하고 몇 가지만 우리가 보면 벌써 감이 들어오잖아요. 상황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동네 재판하는 거죠. 동네 재판. 동네에 대해서 빠삭이 알고 하니까 이제 동네에서 무작위로 몇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동네 재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케이 우리가 모여서 야 임마 그거 아니잖아. 임마 그 동네 조금 지나가면 거기에 임마 식당들도 많고 그 동네는 술집도 많고 그래서 평소에도 건달들이 많아. 근데 네가 임마 거기 왜 갔어?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동네에서 빠삭이 알고 사건 개요만 탁 들어도 아 그랬겠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의 배심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나와서 판사로부터 교육받고 재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애플, 삼성, 아이폰 기술이, IT 기술이 어떻게 날아다니는데 이걸 시골 촌뜨기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사실은 딱한 거죠. 그거 안 나가면 벌금 내야 되거든요. 안 나가면. 야, 너 배심원 나와 있는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지금 잘못 걸려던 겁니다. 야, 이거 배심 재판 나오라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배심 재판이 동네의 송사를 처리하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런 국제적인 사건들을 처리하는 데는 좋지 않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죠. 제도가. 미국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미국의 법률 제도를 고쳐줘야 됩니다. 이제는 미국 안에서 전 세계인들이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믿을 만한 재판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전에처럼 동네 재판하듯이 야 자전거 나와 시청 직원 야 이 나와봐 모여봐봐 우리 동네에서 뭐 애들끼리 싸웠대 누가 옳은지 좀 판단해보고 너희들이 정세에 맞게 뭐 1년을 매기든지 3년을 매기든지 이 동네 관행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동네 분위기로 봐서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너희들이 한번 봐줘. 이거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배심 재판이고 동네 재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재판에 배심제라는 게 이렇습니다. 법적 판단과 일반인들의 법적 감정을 일치시키고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배심 재판을 옹호하라 뭐 이런 혹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옹호할 때 예를 들어서 법적 판단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도덕적 판단이 일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죠. 벌칙을. 그걸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배심 재판이거든요. 일반인들에 대한 법을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도 하면서 뭐 이런 거죠. 사법적 판단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점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주 멋지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배심 재판에 대해서. 오늘 배심 재판에 관련된 몇 가지 논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